10번째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파주에서만 3번째 확진 판정이 나면서 정부는 경기와 인천 또 강원 지역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한국GM은 임팔라에 최대 5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또 르노삼성도 SM6를 최대 450만 원까지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또 재개발 단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미루기로 했습니다. 서울 61개 단지 총 6만 8천여 가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국내 4대 경제단체장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일본 수출 규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파주시 농가 2곳에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국내 돼지열병 발병 농가가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11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농가는 어디입니까? 네, 지난달 27일 이후 잠잠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닷새 만에 또 발병한 곳은 경기도 적성명 농가입니다. 오늘 새벽에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조금 전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경기 파주시 파평면에서도 오늘 새벽에 확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평면 농장주는 어제 저녁 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는 등 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즉시 당국에 의심 신고했고 오늘 새벽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농장에선 돼지 2,400여 마리를 키우고 있고 반경 3km 안에 모두 9개 농장이 돼지 1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적성명 돼지 농장에서도 추가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추가 확진으로 살처분 돼지 수는 11만 마리를 넘길 전망입니다. 네, 현재 방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오자 오늘 새벽 3시 반부터 48시간 동안 경기와 인천 그리고 강원 지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북상 중인 태풍인데요. 강한 바람과 비에 소독약이 씻겨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태풍이 지난 이후 곧바로 소독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한편 추가 확진 판정으로 잠잠하던 돼지고기 가격도 다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돼지고기 소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2%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넉 달 연속으로 2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부진이 이어지는 건 10년 만의 일입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과 일본에 부품을 수출하는 한 업체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주문 물량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실 올해는 어떻게 버텨보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좀 불안하죠. 심리적으로 많이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난달 우리 수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줄었습니다. 10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 제품의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역적으로 대중 수출은 무려 21.8% 줄었고 대미, 대일 수출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져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반도체 석유 제품 수출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9월 수출의 주요 부진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수출 감소폭이 4개월 이상 2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 2009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일각에선 수출 부진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다만 반도체,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상품의 수출 단가 하락에도 수출 물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이들 업종의 글로벌 업황이 개선되느냐가 전체 수출 실적의 반등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최근 자동차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광고 여기저기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판매 부진에 씨름하는 자동차 업계가 고육지책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지환 기자. 네, 지난달에 완성차 업체의 수출량이 모두 감소했다고요. 네, 지난해 9월과 비교해 현대차의 수출량은 0.9%, 기아차의 수출량은 1.6% 감소했습니다. 르노 삼성과 쌍용차의 수출량도 각각 6.1%, 1.9% 줄어들었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시장의 경기 위축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노조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GM은 지난달 자동차 생산의 차질을 빚으며 수출량이 40.8% 급감했습니다. 네, 내수 시장의 판매 상황은 어땠습니까? 국내 시장에선 SUV의 판매량이 희비를 갈랐습니다. 신형 SUV를 출시한 기아차와 르노 삼성의 내수 판매량은 각각 17.3%, 16.4% 증가했습니다. 쌍용차도 새로 출시한 코란도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지만 다른 차량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내수 판매량이 5.4% 떨어졌습니다. 새 SUV를 내놓지 않은 현대차의 국내 판매량도 4.5%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판매 부진에 빠진 업계가 적극적인 판촉에 나선다고요? 네, 현대차는 이번 달부터 소나타, 그랜저, 코나 등의 차종을 대상으로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 GM은 쉐보레 브랜드의 거의 전 차종에 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현금 지원폭이 가장 큰 차종인 임팔라의 경우 구매 시 최대 5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르노 삼성도 SM6를 최대 450만 원 할인해 판매하며 QM3나 클리오 구매 시 60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SBS CNBC 정지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경제 전반에 경고음이 울리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문 대통령과 경제 단체장들과의 만남이 언제 추진이 됩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 4대 경제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그리고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청와대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 것은 지난 7월 10일 이후 석 달 만입니다. 네, 이번 자리를 가지면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갈까요? 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경제인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수출 부진, 일본 경제 보복, 내수 급감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참석자 명단을 보면 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또 빠졌는데요. 최근 여당의 공식 방문 등으로 정경련 패싱 논란이 줄어드는가도 했는데 정경련은 이번 초청에서 완전히 제외가 된 거죠. 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간담회 초청 명단에서 빠지면서 패싱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정경련과 거리를 두면서 주요 경제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경련을 공식 방문하면서 정경련 패싱을 해소시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간담회 배제로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정부가 관리처분 계획 단계인 재건축 또 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보안 대책의 영향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어떤 곳들이 이번에 분양가 상한 적용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됩니까? 네, 정부는 철거를 이미 시작한 단지와 같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시기를 6개월 유예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설명부터 바로 들어보시죠. 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에 대하여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는 상한제 적용 지역도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 고가 1주택자나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차관의 얘기에 따르면 이번 상한제 적용을 유예받는 단지는 얼마나 규모가 됩니까?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최대 61곳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6만 8천 가구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조합원 이주가 마무리됐거나 기존 주택의 철거를 시작한 단지들이 꼽힙니다. 네. 강동 둔촌 주공과 강남 개포 주공 1사 단지와 같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단지들이 꼽힙니다. 다만 반포 주공 1단지 1, 2, 4지구는 조합원 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외 규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 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도 핀셋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유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을 해서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범위를 최근 1년간 분양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골라 동 단위로 지정을 할 계획인데요. 사실상 개별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후 분양을 선택을 하는 단지나 일반 분양분이 많은 단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상한제를 동 단위로 지정을 하면 공급이 위축될 우려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전국 단위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공급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값이 요즘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강화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 매매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른바 꼼수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달 말부터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공적 보증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매매업자나 법인에게도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40% 규제를 함께 적용키로 네.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정 이후에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상한제 실제 적용 범위와 시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실제 적용 범위와 시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들어설 예정인 한 아파트의 청약 결과 얼마 전 인근 아파트의 청약에서 그랬듯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달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청약 접수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어제 청약을 마감한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138가구 모집에 모두 9천 명이 몰리면서 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분양가는 최저 16억 원에서 최고 23억 원에 달했는데요. 상한제 실시 예고로 신축 아파트가 귀해질 거란 전망과 함께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제한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 이상 가격이 낮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인근에서 청약을 받은 삼성동 레미안 라클래시의 경우 경쟁률이 평균 115대 1을 넘었고 송파와 동작 등 다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역시 최고 200대 1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청약 또 다른 특징이 있죠. 다른 아파트 청약과는 달리 대형 평형의 고가 아파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공급 물량만 놓고 보면 전용 84제곱미터가 이제 128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됐는데 모두 6,100여 명이 청약을 접수해서 평균 48대 1,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경쟁률보다는 낮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억 원에서 최고 23억 원까지 고가 주택형의 경우 단 10가구만 분양했는데 몰린 사람이 2,800여 명, 즉 경쟁률이 280대 1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4가구만 분양한 전용면적 115제곱미터엔 1,800여 명이 몰려서 45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요. 이 다른 아파트 청약의 경우 가격이 낮은 주택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부 물량을 추첨제로 뽑는 대형 면적의 아파트에 현금 부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은 낮지만 그 20억 원 이상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추첨을 통한 당첨을 기대하고 청약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상당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부동산 청약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실거래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만 4천여 건으로 광역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7,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또 서울과 부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모는 모두 1,18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분쟁을 겪은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1년이 지난 현재 금감원의 권고를 얼마나 수용을 했는지 봤더니 업계 1위 삼성생명의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삼성생명의 권고한 수용률 구체적으로 얼마나 됐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암 입원보험금 분쟁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달 2일 기준으로 업계 1위 삼성생명은 지급 권고 551건 중 전부 수용한 것이 217건이었습니다. 수용률로 환산하면 39.4%로 33개 생고사 중 사실상 꼴찌였습니다. 2위와 3위인 하나생명과 규보생명은 전부 수용률이 각각 80.1%와 71.5%에 달했습니다. 네, 혹시 일부만 수용을 한 사례도 있을까요? 네, 일부 수용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특정 기간에 한해 입원비를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삼성생명의 경우 일부 수용 지급률이 47.7%로 지급 권고된 전체 민원 건수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아예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7건, 12.9%에 달했습니다. 하나생명과 규보생명의 불수용 건수는 각각 21건과 26건으로 15%와 20%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재수 의원은 다른 보험사들과 비교하면 삼성생명이 취한 조치는 아주 미흡하다며 삼성생명의 브랜드 가치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측면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상대로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은행들의 불법적 또 비도덕적인 행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정인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우선 불완전 판매 정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들이 좀 집계가 됐나요? 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에서 판매한 DLF 판매 서류 총 3,954건을 조사한 결과 최소 20%에서 불완전 판매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 중 다수는 설명 의무 위반이었는데요. 짧은 만기와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고 위험성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매 자격이 없는 직원이 상품을 가입시키는 사례도 있었고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직원이 대신 가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제 피해 투자자들이 관련해서 집회를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피해 규모는 얼마나 집계가 됐습니까? 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총 3,200여 명에게 총 7,900억 원어치의 DLF를 판매했고 이 중에서 당장 중도 환매나 만기 등으로 이미 손실이 확정된 규모는 67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예상되는 손실 규모를 더하면 손실액은 4,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상당한 규모인데요. 불완전 판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보상 절차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금감원은 조만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배상과 투자자 구제 절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데요.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미뤄봤을 때 손실 금액의 40% 내외를 DLF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배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는 법인까지 포함해서 200여 명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당초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은행이 분쟁 조정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이 투자자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입니다.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D램 가격 하락이 주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D램의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D램의 가격 하락세가 멈추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시장 조사업체인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일부 D램 고정 거래 가격은 9월 평균 2.94달러로 직전 달인 8월과 같았습니다. D램 가격은 올 들어서 7개월 연속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60% 가까이 급락했지만 지난달부터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하락세가 진정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럴까요?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과잉 구조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앞서 언급한 D램의 고정 거래 가격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가 대형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할 때 계약하는 가격입니다. 전체 D램의 90% 이상이 이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실적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D램의 가격이 곧 반등할 거라고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아직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5G 상용화와 2020년 도쿄 올림픽 특수 등 내년 상반기에는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에서는 5G 스마트폰 보급과 데이터 센터 메모리 교체 수요 등 호재로 인해서 오는 2022년쯤에는 다시 한번 호황 사이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꼴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여 불안을 느낀다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여 명 가운데 52%가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불안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2명 중 1명이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긴축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의동 심상정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정 충격 지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내 재정이 전년 대비 긴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쯤 강원도 원산의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미상 발사체가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38% 내림세를 보이며 2044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7% 하락세로 627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일에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를 앞두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54% 하락하며 4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감원이 파생결합증권 DLF 판매로 소비자 피해를 입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은행장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우리금융지주 2.4% 하락하며 12,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으로 SK가 있습니다. 지금 SK는 7천억 원대 자사주 취득 결정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2.9% 오르며 2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돼지열병 관련주입니다. 마니커 FNG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10번째 돼지열병 확진 판정으로 대체육인 6개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마니커 FNG 13% 급등하며 1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미 경협주도 보셔야겠죠. 아난티 같은 경우에 10월 5일에 북미 실무협상 소식에 경협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난티 3.73% 오르며 1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